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군무원 시험이 어제 마쳐졌습니다. 오늘 군무원 국업 통신공학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통신공학에 대한 출제 난이도 및 출제 영역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0.7 난이도입니다. 자, 우리가 2022년 작년 난이도는 우리가 0.6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이유는 작년보다도 상 문제가 조금 한 두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중문제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죠. 중문제가 조금 줄고 상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하문제는 작년과 비슷하게 8문제 정도를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출제 영역 및 출제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제 영역, 우리가 아날로그 변복조, 아날로그 AM, FM이 등이죠. 자, 이 문제가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6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한 문항으로 확 줄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PCM과 펄스 변조 두 문제, 작년보다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두 문제 정도 PCM에서 나왔다는 것은 PCM에 대한 강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디지털 변복조입니다. 디지털 변복조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작년에 네 문제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거의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M, FM 송수신기 올해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년에는 특징적인 게 아날로그 변복조하고 AM, FM 송수신기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항이 6문항, 이 문항이 4문항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이제 어찌 보면은 보통 공시험의 정상 기조를 유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이 사실은 특이한 겁니다. 아날로그 파트에서 엄청 많이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정상적인 그런 출제의 영역을 유지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이론과 전송부호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정보이론, 샤논의 공식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특이한 것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이동통신 및 CDMA 한 문제, OFDM 및 다중화이론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8번째 보면은 신호 및 시스템, 즉 신호 부분이죠. 신호 부분에서 그러니까 두 문제인데, 하나는 사실은 풀이의 변환이 여기는 작년에는 단독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단독으로는 나오지 않고 이쪽에 신호하고 이쪽 부분에 좀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풀이의 변환이 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풀이의 변환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및 데이터 통신,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죠. OSI부터 TCP/IP. 자, 네트워크, 네트워크 부분, 참 이게 토폴로지죠. 토폴로지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부분, 이게 우리가 OSI 7레이하고 TCP, UDP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제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좀 강세를 보일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성통신 부분 한 문제, 정지궤도 위성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화이론 이런 부분, PLL, 안테나 이론. 특이한 것이 올해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문제가 14번, 15번 이 문제입니다. 자, PLL 부분이 보통 PLL 구성도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나오는데 올해는 그 구성에 대해서 기능을 물어보는 조금 심도 있는 문제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안테나 이론. 여러분들이 이제 무선공학을 하다 보면은 안테나 이론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 통신이론이라든지 통신공학 하는 분들은 안테나 이론을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은 기타 문제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한 2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 자, 우리가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역 확산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이거의 종류에는 다이렉트 시퀀스 방식이 있고 프리퀀시 호핑 방식이 있고 세 번째 먼저 타임 호핑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첩 방식이 있습니다. 첩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다이렉트 시퀀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H가 사용이 되고 TH나 첩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다이렉트 시퀀스 직접 확산 방식과 주파수 도약 이 두 개의 비교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자, 이것이 시험에 이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옳지 않은 겁니다. DSSS 직접 확산 방식은 자, 정보 데이터 신호와 자, PN 코드를 곱하여 반송파 변조함으로써 스펙트럼 확산을 얻는 방식이다. 아주 DSSS 방식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N 신호의 동기란 자, 수신 신호에 포함된 PN 신호와 수신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PN 신호의 위상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맞죠? 이게 PN 신호의 동기라는 것은 수신 신호에 포함된 PN 코드, 송신에서 전해온 PN 코드하고 수신기 자체에서 PN 코드를 만든 것을 이 두 개의 위상을 일치시키는 것을 우리가 PN 신호의 동기라고 한다. 맞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건데 여기 보면은 FHSS 방식은 광대역 신호 간섭 신호에 더 강함으로 이동통신의 부호분할 그러니까 CDMA죠. 여기에 널리 사용된다. 여기 지금 이것은 DSSS로 이렇게 바꾸면은 맞습니다. 근데 FHSS는 설명이 틀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 됩니다. 자,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은 변조기와 복조기에 PN 신호가 신호 생성기에 부과되어 PN 신호에 의해 대역 확산 통신 신호의 스펙트럼이 확산되거나 역확산된다. 맞는 거죠. 변조기에는 확산이 되고 복조기에는 역확산을 이렇게 통해서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의 인강통신2의 첫 번째 장에 나오는 문제로서 신호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번 연도의 2번 문제는 신호와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호를 우리가 해석할 때 풀이의 변환과 풀이의 급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까지도 물어보게 됩니다. 자, 1번 보게 되면 풀이의 변환의 특징 중에서 쌍대성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데 자, XT를 풀이의 변환하면 XF가 될 때에 자, 시간함수 X를 풀이의 변환하면 XF가 된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x의 마이너스 f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쌍대성 풀이의 변환에 쌍대성 성질을 물어보는데 이것이 틀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선형 시스템은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는 시스템이다. 맞는 거죠. 자, 풀이의 급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풀이의 급수는 자, 주기적인 신호를 우리가 표현할 때 주파수로 옮길 때에 이것이 복소 지수 함수들의 합의 형태로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전개할 때 우리가 FT를 전개하는 방법은 자,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서 우리가 어떤 A0하고 시그마 자,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an 코사인 n 오메가 t 플러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bn 사인 n 오메가 t 이렇게
사인 함수로, 사인과 코사인 함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또 복소 지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cn에 2의 j n 오메가 제로 t 이런 식으로 복소 지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 지수 함수들의 합의 형태로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것도 맞는 거죠. 자, 신호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에너지 신호하고 전력 신호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신호가 어떤 에너지 값이 유한한 값을 가진 것을 우리가 에너지 신호라고 한다. 맞는 거죠. 자, 전력이 어떤 신호에 유한한 값의 전력을 가질 경우 그것을 전력 신호라 하고, 유한 에너지의 값을 갖는 신호를 에너지 신호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전력 신호와 에너지 신호에 관한 그런 정의를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PCM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PCM에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자, 양자화기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선형 양자화기는 근사치에 대해서 반올림을 함으로 약간의 오류가 포함된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샘플링을 합니다. 자, 샘플링을 하면은 이와 같이 샘플링 신호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와 같은 신호가 만들어질 때, 자, 이게 양자와 간격에 의해서 간격이 정해지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반올림 과정에서 우리가 약간의 오류를 포함한다. 자, 맞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양자와 잡음이라고 한다. 그죠? 이것도 맞는 거죠. 양자와 반올림 과정에서 양자와 오차에 의해서 발생된 잡음을 우리가 양자와 잡음이라고 한다. 그냥 맞는 거죠. 자, 우리가 선형 양자화기가 있고 비선형 양자화기가 있는데, 비선형 양자화기는 이제 이거는 선형 양자화기는 요 양자와 간격, 양자와 스텝 델타 V를 일정하게 하는 거고, 비선형 양자화기는 자, 신호의 진폭을 우리가 읽어 가지고 진폭이 작을 때는 그 델타 V를 작게 하고, 진폭이 큰 신호가 들어오면은 델타 V 양자화 레벨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의 진폭에 따라서 양자화 레벨 델타 V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 비선형 양자화기입니다. 맞는 거죠. 자, 양자와 간격, 이걸 델타 V라고 하는데, 이것을 크게 하면은,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 간격을, 이거를 쪼갤 때에 델타 V, 이게 델타 V입니다. 양자와 간격. 델타 V를 크게 하면은 촘촘하게 해야 정확한 신호를 구별이 되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몇 비트에 따라서 양자와, 이건 양자와 개수 M은 2의 n입니다. n은 우리가 부호와 비트 수고. 그럼 이거를 m이 커야만이 양자와 잡음도 적게 되고 신호를 정확하게 나중에 복원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렸습니다. 양자와 간격 델타 V를 크게 하면은 작은 신호에 대해 정확히 구별해낼 수가 있다. 이거는 전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데이터 통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하는 겁니다. 제가 인강 강의할 때 또는 수업할 때에 늘 주장하는 것이 통신공학은 독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왜 독해냐 하면은 이게 통신공학은 독해다, 영어 독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고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4번 문제가 통신은 독해다 하는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물론 주제는 데이터 통신에 대한 독해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데이터 전송률, 우리가 BPS라고 하죠. 데이터 전송률은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의미하며 이거의 단위는 BPS입니다. 비트 per second, 1초에 몇 비트를 보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 전송률, 그 다음에 전송 속도,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되죠. 단위는 bps입니다. 자, 이거는 1초 동안에 전송되는 비트 수인 bps로 나타낸다. 맞는 거죠. 자, 변조 속도. 변조 속도는 이거를 우리가 보호 레이트라고 합니다. 보호율이라고 하죠. 변조 속도는 신호의 레벨이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초당 전송되는 심벌 수죠. 그죠? 이거는 심벌 퍼 초.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보호라고 그러죠. 보호라고 합니다. 보호 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1초에 전송되는 보호의 수를 의미하며 보호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자, 오류율이라고 하는 것은 bit error rate라고 하죠. error rate, BER이라고 합니다. bit error rate, BER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뭐냐면은 채널에 이렇게 전송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 비트를 보냈다. 만 비트를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10비트가 에러가 났다. 그러면은 이거 BR은 만분의 10이 돼 가지고 1000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류율이라고 합니다. 그죠? 몇 비트를 보냈는데 몇 비트가 오류가 났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통신상의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통신 경로상의 잡음의 평균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일반적으로 원신호의 레벨과 노이즈 레벨을 나타낸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SMB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MB. 자, 오류율이 아니죠. 오류율하고는 지금 다른 겁니다. SMB에 대한 설명이 되어서 이것이 잘못된 거죠. 자,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송에서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자회로에서도 많이 배우는데, 자,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정폭기나 또는 통신선로의 특성을, 주파수 특성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최대 레벨입니다. 최대 레벨에서 3dB 떨어진 지점, 이것이 3dB, 최대 이득에서 3dB, 이건 이제 차이가 3dB죠. 3dB 떨어진 지점의 주파수, 이것을 FL하고 FH 사이의 이것을 우리가 대역폭, 밴드위드라고 정의한다. 그죠? 대역폭의 정의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저도 모의고사, 출제예상 모의고사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자, 샤논의 정리, 샤논의 채널 용량 정리, 이거는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2023년도에는 아주 쉽게 공식을 물어보는 공식의 표현이 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난이도 최하죠. 작년에는 이것 가지고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샤논의 공식 채널 용량은 밴드위드에다가 곱하기 로그 베이스 2의 1 플러스 SN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PCM이 복수계로 자주 출제가 되죠. PCM 통신 시스템의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PCM 아날로그 신호가 있으면은,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면은 맨 처음에 표본화를 해야 됩니다. 샘플링, 표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양자화를 합니다. 양자화를 하고, 그 다음에 부호화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PCM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보내기 전에 송신에서는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이것이 지금 같은 것이 뭐죠? 표본화 다 틀렸고 2번이 바로 맞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통신해서 통신 채널로 보내집니다. 채널로 지내지면은 여기서 이제 복화가 일어나겠죠. 수신척에서 복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패스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신호를 복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번이 맞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PLL 페이즈 락 루프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번역하면은 위상 고정 루프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전자회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통신에서 워낙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PLL이 통신에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이것은 예전에도 공시험에 보면 PLL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구성품이 뭔지 알아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PLL의 뭐 특징이라든지 아니면은 응용 분야, 어디에 응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보는 공시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구성품에 대해서 예전에는 구성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간단히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구성품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조금 더 깊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PLL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TCXO, 여기 Temperature Compensator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온도 보상 전압 크리스탈 발진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준 주파수입니다. 기준 주파수. 그러니까 안정도가 굉장히 뛰어난 낮은 주파수 크리스탈 발진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페이저 디텍터. 그죠? 이거를 페이저 디텍터라고 하고 PC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페이저 컴패레이터, 위상 비교기입니다. 이거는 위상 비교기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차지 펌퍼, 루프 필터. 루프 필터는 로페스 필터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것이 VCO, 전압 제어 발진기입니다. 전압 제어 발진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디바이더. 이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출력 주파수를 피드백 시켜서 나누기 n을 합니다. 주파수를 분주를 하는 거죠. 이거는 주파수 분주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성품 하면은 페이저 디텍터 또는 페이저 컴패레터 위상 비교기, 그 다음에 차지 펌퍼, 루프 필터, VCO, 그 다음에 디바이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VCO, 우리가 전압 제어 발진기입니다. 여기 이것이 전압 제어 발진기가 됩니다. 발진기는, 자, 여기에서 들어오는 전압에 따라서, DC 전압에 따라서 발진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입력 전압에 따라 특정 주파수를 출력한다. 그죠? 전압에 따라서 출력 주파수를 바꾸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로페스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 로페스 필터, 루프 필터, 로페스 필터. 자, 저역 통과 필터 구조로 루프 중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제거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차지 펌프라고 있는데, 이 차지 펌프, 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놉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노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 위상 비교기에서 여기에 이제 여기 들어오는 기준 신호하고 여기 신호하고를 비교해서 여기 펄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펄스죠. 펄스 신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펄스 신호가 여기에 차지 펌프에 입력이 됩니다. 차지 펌프에 입력이 되면은, 자, 여기 우리가 펄스의 개수에 따라서 뭐 크기, 펄스 폭에 따라서 여기에 전압을 바꿔줍니다. 요거 펄스를 어떤 아날로그 전압으로 바꿔줍니다. 전압으로. 이것이 차지 펌프의 기능입니다. 차지 펌프, 우리가 CP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펄스를 우리가 어떤 아날로그 전압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럼 이게 차지 펌프고, 로페스 필터에서는 여기에서 발생된 그 잡음들을 깨끗하게 DC로 바꿔주는 게 로페스 필터의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차지 펌프는 뭐 하는 겁니까? 전하의 변화와 무관하게가 아니고, 전하의 변화를 읽어가지고
직류 전압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전하의 변화와 무관하게 여기서부터가 틀렸습니다. 전하의 변화를 디텍터 해가지고 적절한 아날로그 전압으로 바꿔주는 게 차지 펌프입니다. 출력 주파수가 높은 경우 적절한 비율로 낮은 주파수로 변환한다. 요 뒷부분 요 그림은 우리가 디바이더죠. 이거는 디바이더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지 펌프라는 것은 어떤 펄서를 페이저 디텍터에 나온 펄서를 어떤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차지 펌프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페이저 디텍터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페이저 디텍터 또는 다른 말로 페이저 컴패러터 위상 비교기입니다. 위상 비교기. 입력된 두 주파수의 신호를 비교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펄서를 출력한다. 그죠?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차지 펌프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호의 전송 이덕을 표시할 때 데시벨로 표시하는데 데시벨 여기가 우리가 시스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이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덕을 데시벨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전압일 때 V1이고 V2일 때 데시벨로 표시할 때 전압일 때는 20 로그 베이스는 10이죠. V1분의 V2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근데 여기가 전력일 때는 전력으로 데시벨을 표시할 때는 이거는 10 로그 P1분의 P2를 한다는 거, 이거는 뭐 전자공학이나 여러 가지 공부할 때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전력에 대한 이덕은 10 로그죠. 이것이 틀렸네요. 그죠? 자, 전력에 대한 부분은 10 로그 P1분의 P2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전압일 때는 20 로그가 돼야 되죠. 자, 전류일 때도 우리가 20 로그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대비를 했을 겁니다. 자, 이것은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성하는 그런 형태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장단점이 아래와 같을 때 가장 알맞은 방식은, 우리가 토폴로지는 일반적으로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그 그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메시, 거물형이죠. 이거는 거물형으로서, 자, 이게 노드가 있으면은 노드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 우리가 거물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타, 성형이죠. 별 모양이죠. 별, 성형 토폴로지입니다. 그 다음에 링형 토폴로지, 반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버스 스타일, 버스. 그 다음에 하이어아키컬, 이건 이제 트리형입니다. 트리형. 자, 계층 구조로 되어 있죠. 계층 구조 또는 트리형.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좀 확장된 스타 개념, 이런 개념인데 이것도 그냥 스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거 그림을 연상을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장의 발견과 수리가 쉽고 노드의 정설이나 이전이 쉽다. 자,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치를 챈 학생도 있을 거고, 자, 이게 이런 같은 경우에는 노드 정설이 이제 사실은 복잡하죠. 서로 다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자, 이게 문제입니다.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 중앙이라는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중앙 지역의 고장이 취약하다. 자, 이것이 중앙 노드에 문제가 발생하면 네트워크 전체의 통신이 불가능하다. 자, 여기가 중앙으로 된 게 이런 거죠. 이게 중앙 컴퓨터입니다. 여기서 연결이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되면은, 자, 이것이 중앙에 있는 센터에 있는 이것이 노드가 고장이 나면은 전체 통신이 불통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스타 구조입니다. 스타 토폴로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이 장단점을 이해하시면은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출제 예상이 가능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송계청 프로토콜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송계청 프로토콜. 전송계청 프로토콜에는 두 가지가 있죠. TCP, 그 다음에 UDP.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송계청 프로토콜의 TCP하고 UDP의 비교가 시험에 자주 출제한다고 제가 강의 중에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전송계청 프로토콜. 자, 제가 수업 중에 비교할 때 TCP는 우리가 우체국에서 우리가 등기 같은 거 이런 거 우편을 보낼 때 TCP는 등기 우편이라 했고 UDP는 일반 우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우편. 자, 차이점 등기 우편하고 일반 우편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여기 송신자가 있고 여기 수신자가 있습니다. 자, TC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기 우편은 자, 여기다가 보내면은 자, 몇월 며칠 날 받았다고 우체국에서 이렇게 항상 문자가 옵니다. 잘 받았다는 그런 회신이 오는 게 이게 TCP 구조입니다. 자, 이거는 연결형이죠. 연결형이다 이거죠. 자, 피드백이 형성이 되죠. 보내고 받았다는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루프가 형성이 되면서 연결형 구조다. 근데 UDP 같은 경우에는 송신을 하고 여기 수신자가 있으면은 자, 여기에 보냅니다. 일반 우편은 보내고 여기 받았다는 회신은 오직 않죠. 그냥 한쪽으로 전송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UDP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UDP는 이런 또 TCP가 갖지 못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죠? 등기 우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부가적으로 붙는 게 많죠. 전화번호도 넣어야 되고 뭐 주소는 당연히 넣어야 되겠지만은 회신을 받기 위한 전화번호도 넣어야 되고 몇 가지 부가적인 그런 정보가 더 들어가야 되죠. 그냥 일반 우편 같은 경우에는 주소 적고 그냥 우표 붙여버리면은 되잖아요. 그죠? 요금도 싸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TCP는 연결형 구조고 이거는 비연결형 구조다. 비연결형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신뢰성이 확보가 되죠. 통신에 있어서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데 이거는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전송 프로토콜에서 TCP하고 UDP를 이와 같은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아주 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TCP와 UDP에 대한 그런 특성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TCP는 자, 오류 제어 기법을 위해서 추가적인 잉여 비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류 정정과 검출이 가능한 그럼으로써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등기 우편 생각하면 되겠죠. UDP 같은 경우에는 비연결형이죠. 그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비연결형 IP 전달 서비스다. 맞는 거죠. 자, TCP는 오류 제어를 위해서 오버헤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낭비되는 비트는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오류 제어가 가능하고 지점 간 통신만 지원한다. 맞습니다. 자, UDP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비연결형으로서 신뢰성이 보장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성인과 순차적인 데이터 전송을 통해서 전송을 보장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자주 강조했던 그런 문제로서 OSI 7계층에 관한 그런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OSI 참조 모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7계층 이거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죠. 물대내 전세표응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첫 글자로 하시면 되겠고 자,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각각 계층의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표현 계층. 자, 여기 표현 계층. 자, 응용 계층으로서 6번째 우리가 계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데이터의 구문과 데이터의 표현, 그리고 암호화하고 압축, 보안을 담당한다. 맞습니다.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이죠. 데이터 링크 계층은 자, 각 노드들 간의 데이터의 전송을 담당하며 접근 제어. 자,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흐름과 에러 제어를 담당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여기 네트워크 계층 3계층이죠. 네트워크 계층,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계층들은 망을 통한 정보 교환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 중 한 부분이다. 네, 맞죠? 자, 세션 계층이 몇 계층이죠? 세션입니다. 세션 계층 여기 자 6계층입니까? 5계층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근데 세션 계층은 자, 전체 메시지의 종단 간 전송을 담당하며 자, 여기 이런 기능은 우리가 전송 계층이 이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션 계층이 아니라 전송 계층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념은 PCM입니다. PCM의 나이키스트 레이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8개의 신호 준위를 갖는 자, 지금 M이 8개입니다. 8개죠. 그러면은 M은 2의 N승이 돼 가지고 자, 그러면은 2의 N이 8이니까 N은 3이 되죠. 3비트로 우리가 부호화를 하게 됩니다. 3비트로 부호화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3비트로 부호화되냐면 한 개의 심벌이 3비트로 이렇게 부호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신호를 전송하는 3kHz 대역폭을 갖는다.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 신호파의 주파수가 최대 주파수가 3kHz라는 거예요. 그죠? 3kHz의 신호가 대역 제한된 거죠. 신호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샘플링 레이트는 2배의 신호파의 최대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6kHz가 되죠. 6kHz. 그러면은 자, 이거 샘플링 주파수가 6kHz입니다. 그러면은 자, 어떤 사인파가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 여기서 샘플링을 합니다. 그죠?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1초에 몇 번 합니까? 자, 나이키스트 레이트에 의해서 6kHz. 그러면 1초에 6,000번 한다는 거죠. 초당 6,000개의 샘플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신호는 한 심벌이 3비트로 되는 거죠. 그럼 3비트가 되니까 여기다가 샘플을 비트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죠. 18,000이 되는 거죠. 18,000 비트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1초에 18,000 비트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BP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 비트율은 전송 속도는 18,000 bps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 자, 반파장이라는 것은 2분지 란다 다이폴 안테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피드가 되겠죠. 피드가 되고 여기에 이제 4분지란다. 이쪽으로 4분지란다. 이쪽으로 4분지란다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지란다.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입니다. 자, 이것이 끝점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점에서 전류는 제로가 됩니다. 끝점에서 전류는 제로가 되고 이 점에서 중앙점에서 전류는 최대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반대로 여기에서 전압은 최대가 되고 여기서도 전압은 최대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송 주파수의 2분지 란다 길이에서 공진을 이용하는 안테나다. 공진 안테나 이용입니다. 공진 안테나입니다. 자, 전류는 양쪽 끝단에서 최대가 된다. 아니죠. 최소죠. 양쪽 끝단에서 끝점에서는 최소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틀렸네요. 자, 그리고 수직 다이폴은 수평면 내에서 무지향성이다. 자, 우리가 패턴을 보게 되면은 수직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수직 요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양쪽으로 무지향성입니다. 무지향성으로 되고, 자, 이거는 수직 다이폴은 이렇게 되면은 편파가 이렇게 이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이거는 수직 편파가 되는 거죠. 수직 편파가. 그래서 수직 편파가 복사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 통신이론이나 통신공학 하는 분들은 지금 안테나에는 굉장히 약할 겁니다. 무선공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이제 안테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통신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안테나 파트를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번외 문제로서 상당히 좀, 사실 안테나를 공부하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안테나 중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안테나를 보통 통신이론이나 통신공학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은 AM 라디오 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숲헤테로다인 수신기의 구성도이다. A와 B의 블럭으로 가장 적당한 쌍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숲헤테로다인 요거 이제 AM, FM 수신기 요거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수신기 구성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안테나가 있습니다. 안테나에서 RF 신호가 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보통 LNA하고 고주파 정폭기, RF 정폭기죠. 그 다음에 튜닝 동조부가 있습니다. 동조회로 동조부가 있습니다. 자, 이 동조부는 결국 뭐냐 하면은 여기 RF 신호가 여기 잘 들어야 되겠죠. 결국 요거는 밴드 패스 필터가 되겠죠. 밴드 패스 필터. 그래가지고 이게 RF가 들어옵니다. 여기가 믹스죠. 믹스가 여기 로컬 오실레이터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A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자, 구성으로 보면은 LNA 저잡음 정폭기가 들어가고 필터로 보면은 밴드 패스 필터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RF 밴드 패스 필터가. 자, 여기가 이제 믹서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로컬 오실레이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IF 주파수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는 IF 앰프하고 IF 밴드 패스 필터가 있어야 되겠죠. IF 밴드 패스 필터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디텍터가 있고 오디오 정폭기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IF 앰프하고 IF 단 앰프하고 필터, 여기 필터가 있죠. 이거는 밴드 패스 필터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구성을 보게 되면은 A번에 들어갈 거는 LNA와 밴드 패스 필터고 B에 들어갈 거는 IF 정폭기하고 IF 밴드 패스 필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터만 물어본 거죠. 여기 정폭기는 뭐 다 빠지고 필터만 보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A번에는 RF 밴드 패스 필터, A에는 RF 밴드 패스 필터, 하이패스 아니죠. 하이패스 필터 아니죠. B번에는 IF 밴드 패스 필터, 로패스 필터 아니죠. 두 개 다 밴드 패스 필터여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명칭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보면은 시스템의 명칭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할 건데, 자, 여기 보기에 보면은 다중화죠. 다중화입니다. 이거는 스페이스 디비전 멀티플렉스, 공간 분할,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스, 주파수 분할, 그 다음에 코드 분할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중화에 대한 부분이니까 과연 이제 공간 분할이냐, 시간 분할이냐, 주파수 분할이냐, 코드 분할이냐 이것만 구분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서밍기가 있죠. 여기가 전송선로입니다. 채널이고 전송선로가 있고 여기는 송신부가 되겠고 여기는 수신부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신호파가 S1, S2, S K가 있습니다. 로패스로 대역 제한을 시키고 자 여기 변조부에 보면은 반송파가 이거는 F1이고 이거는 F2고 F3, FK죠. 이렇게 주파수를 이게 이제 반송파죠. 반송파 주파수가 되겠죠. 반송파 주파수를 F1, F2 여기는 땡땡땡하고 FK가 있죠. 그러면 반송파 주파수를 달리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수신부에 보냅니다. 그러면 수신부에서는 복조부에서는 자 똑같은 이것도 반송파죠. 반송파 주파수를 다시 이게 동기금파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복조를 하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주파수를 반송파 주파수를 달리해 가지고 하나의 전송선로에다가 동시에 보내는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주파수 분할 다중화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FDM인 것을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죠? 주파수 반송파 주파수를 다르게 해서 하나의 채널에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보내는 방식을 우리가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변복조 관련된 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명칭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I 채널에 디지털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고 여기는 Q 채널에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발진기가 있습니다. 발진기에서 여기에 코사인 오메가 CT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코사인 오메가 CT, 2파이 FCT 똑같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코사인 오메가 CT가 올라와 가지고 90도 위상을 딜레이 시키니까 여기는 사인 오메가 C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I 채널은 코사인 오메가 CT가 곱해져서 SI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가 나오고 여기에는 Q 채널 디지털 데이터가 오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SQT의 사인 오메가 CT가 이렇게 해서 합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송신 안테나를 통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송신부죠. 송신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조기가 될 겁니다. 수신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복조기는 틀린 것이 되겠죠. 복조기는 틀린 것이 됩니다. 근데 지금 또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는 아니죠. FM은 아니죠. 당연히. 그죠? FM 변조기 이거는 당연히 아날로그 그잖아요. 그죠? 이것이 만약에 뭐 QPSK 변조기 하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QPSK가 아니잖아요. FM 변조기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FM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QAM 변조기가 됩니다. 그래서 QAM 변조기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ST 우리가 신호파는 SI 채널의 신호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CT 마이너스 SQ 채널의 사인 오메가 CT로서 이렇게 이 두 신호가 합성이 됨으로써 여기 디지털 데이터 I 채널의 데이터 0과 1이죠. 0과 1에 따라서 이것이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조 방식이 QAM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론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QAM 변조기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는 이런 사인파일 수도 있고 또 비정연파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 신호가 순간적으로 변화하면은
주파수는 무한대이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시간과 주파수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시간 함수와. 그러면 어떤 신호가 이렇게 갑자기 t가 제로일 때에 갑자기 이렇게 변화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풀이의 변환을 해보면은 주파수는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주파수 무한대가 성분이 존재가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주파수는 시간에 대한 짧은 기간 내의 변화는 높은 주파수를 의미한다. 자, 이것도 1번하고 거의 같은 말인데 어떤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값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t가 거의 0에 가면은 이거는 주파수로 보면은 주파수는 아주 높은 주파수, 무한대의 주파수가 되겠죠. 이게 0이면은 무한대가 될 거고 시간하고 주파수하고는 서로 어떤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3번을 보게 되면 위상이 180도인 사인파입니다. 사인파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80도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80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은 t가 0에서 진폭은 0으로 시작하며 이까지는 맞죠? 맞고 자, 진폭이 증가합니까? 아니죠. 감소하죠. 진폭이 감소하죠. 감소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정연파는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A sin 오메가 t 플러스 시타로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최대 진폭 A와 주파수 오메가, 그 다음에 위상 시타, 이 세 가지 특성으로 나타낸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제가 또 예측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요 기저대역에 있어서 전송부호화 방법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올해도 예측했던 문제가 지금 18번과 25번의 두 문제가 거의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전송부호화 방법 중에서 데이터 전송률이 같다고 할 때에 밴드위드가 가장 큰 것은 뭐냐? 자, 이 밴드위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신호의 주파수가 높으면은 당연히 밴드위드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시간 영역에서 두 신호를 한번 봅시다. 두 신호를 자, 이런 사인파하고 이런 사인파하고 이런 사인파하고 어느 게 주파수가 높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게 높죠.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 0과 1의 교번 횟수가 많으면은 당연히 주파수는 올라가고 그 신호의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결국 밴드위드를 넓게 할당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호의 주파수하고 밴드위드는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동일하게 우리가 0과 1에 대해서 전송률이 같을 때 밴드위드를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NRZ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양극형 NRZ, 여기가 플러스 V고 여기는 마이너스 V죠. 자, 이런 것들이 NRZ죠. 여기가 1이어도 상관없고 0이도 상관없습니다. NRZ는 non return zero로서 그 펄스를 다 차지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NRZ입니다. 그죠? NRZ.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단극 NRZ는 자, 이렇게 되겠죠. 다 똑같이 이거는 펄스 폭은 똑같죠. 펄스 폭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두 번째 단극 NRZ는 이 두 개는 결국 주파수가 또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밴드위드도 동일하겠죠. 그죠? 동일합니다.
단극이든지 양극이든지 주파수는 동일하다 이거죠. 자, 바이폴라 한번 봅시다. 바이폴라를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AMI라고 이야기합니다. Alternator Mach Inversion이라 해가지고, 자, 0입니다. 자, 1은 하이로 줬습니다. 그러면 0은 그대로고, 0은 다 0이죠. 0은 그대로인데, 1이 지금 여기가 하이니까 1이 나올 때 인버전이 되죠. 1이 나올 때 여기가 로우니까 하이로 가죠.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NRZ하고 같죠. 그죠? 뭐 0과 1이 교번이 많이 되면은 주파수는 올라가겠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그 하나의 그 타임 펄스를 다 차지하고 있죠. 주기를 0이든 1이든 100%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AMI도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0일 때는 예를 들어서 펄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죠? 하강하고 1일 때는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하이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이 그래프를 4개를 제가 그려봤는데 이 중에서 그럼 주파수가 가장 높은 거는 뭐죠? 당연히 맨체스터죠. 그죠? 당연히 확연하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맨체스터가 다른 NRZ나 AMI보다도 주파수가 월등하게 높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으니까 당연히 밴드위드도 가장 크게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변조 방식 중에서 비교하는 건데, 자, 밴드위드, 대역폭 측면에서 효율이 가장 불리한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똑같은 보레이트로 전송할 때에 대역폭을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주파수 이용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변조 방식은 이 소리입니다. 자, 디지털 변조 방식은 FSK, ASK, PSK, QAM 4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 중에서 밴드위드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FSK가 되죠. FSK는 자, 보레이터에다가 이거는 델타 F만큼의 밴드위드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다 밴드위드가 보레이트하고 동일합니다. 자, 나머지 ASK도 밴드위드가 보레이트하고 동일합니다. 자, QAM, PSK도 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FSK는 보레이트에다가 델타 F라는 것은 뭐냐면은 1일 때 주파수, 이거를 FC1이라 하겠습니다. 0일 때 주파수, FC0, 이 두 주파수의 차이가 델타 F입니다. 그래서 보레이트에다가 델타 F만큼 더 더해지니까 이것이 이제 동일한 보레이트로 보내더라도 밴드위드가 제일 넓어요. 그러니까 밴드위드가 제일 넓으니까 주파수 이용 효율 또는 대역폭 효율 면에서 가장 불리하죠. 그래서 FSK의 단점은 밴드위드를 많이 넓게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속 모뎀에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FSK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OFDM에 관련된 문제로서 작년에는 OFDM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될 정도로 이거는 사실은 OFDM은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이고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OFDM 문제는 다수의 문제가 출제될 거라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은 문항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OFDM을 사용하지 않는 통신 시스템은 이렇게 간단히 물어봅니다. 아주 그렇게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에서는 OFDM의 특징, 장점과 단점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그냥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통신 시스템 표준은 뭐냐 하는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OFDM은 부반송파를 사용합니다. 그죠? 부반송파를 사용해서 자, 직렬로 들어오는 고속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를 부반송파에 실어서 병렬로 처리함으로써 통신 속도를, 통신 처리 속도를 높일 수가 있고, 그래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멀티미디어 통신에 사용되는 그런 고속통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통신에서는 4세대 이동통신 이후부터 4G가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선 랜 기술이죠. 와이파이 무선 랜에 사용이 되고, 이것을 또 고속으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 멀티미디어 통신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DMB, 이거는 디지털 무선 방송이죠. 그래서 DMB, 무선 방송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OFDM은 쉽게 말하면은 고속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입니다. 통신 또는 방송 표준은 되어 있습니다. 자, 와이파이 무선 랜이죠. 무선 랜 기술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DMB, 우리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술 DMB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DMB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4세대 이동통신 LTE 표준이 OFDM입니다. 자, 3세대 이동통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도 이 두 개 중에 똑같은 거잖아요. 3세대, 4세대 이렇게 놓으니까 당연히 신기술이니까 4세대에 적용이 되겠죠. 3세대는 아니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WCDMA입니다. 3세대 다중화 표준은 WCDMA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들이 간단히 3세대 이동통신에서는 OFDM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 앞에 12번 문제하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PCM인데 이거 아날로그를 디지털 변환하여 CD에 저장하는데, 사실은 근본 개념은 PCM 펄스 코드 변조에 대한 기본 이론입니다. 12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20kHz의 대역폭을 갖는 오디오 신호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신호파의 최대 주파수가 20kHz가 되죠. kHz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이키스트로 표본화를 합니다. 표본화로.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가 FS가 2배의 FM이니까 샘플링 주파수는 40kHz가 되겠죠. 40kHz.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런 말이죠. PCM을 하면은,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링을 해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샘플링 주파수 이렇게 되면은 초당 우리가 이거는 40kHz라는 것은 초당 40kg, 40 곱하기 10의 3승 샘플이 만들어지는 거죠. 초당 샘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표본화하고 이제 부호화하는데 1024 레벨로 양자화한다 했어요. 그러면 M이 1024가 됩니다. 그죠? 이것이 레벨이잖아요. 그러면은 M은 2의 N승이 되니까 N승은 그럼 이게 1024가 되죠. 1024가 2의 n승이면은 이거는 n이 10이 됩니다. 그죠? 10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0비트로 부호한다는 소리예요. 10비트로. 그러면은 원 샘플이 10비트로 우리가 부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럼 샘플이 10비트로 부호가 되니까 결국 이거는 400 곱하기 10의 3승 비트 per sec가 되는 거죠. 그러면 400kbps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전송 속도는 앞에 12번 문제는 전송 속도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송 속도는 400kbps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전송 속도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자, 이렇게 됐을 때
600메가바이트, 600메가바이트, 한 바이트는 8비트죠. 그러면 여기다 8을 곱하면은 가로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불필요한데, 이게 바이트라고 하면은 한 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여기는 또 친절하게 4800메가비트라고 이렇게 표시해 줬죠. 용량의 CD에 몇 초의 분량의 오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가. 자, 여기가 CD가 있습니다. CD가 있는데, 이 CD의 용량이 4800 곱하기 메가니까 10의 6성 비트죠. 비트를, 그럼 전송 속도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담는 거죠. 이 속도죠. 그죠? 400kbps로 1초에 400k 비트를 옮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 담으려면은 몇 초가 걸리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어떤 몇 초 동안에, 그럼 델타 t 시간, 소요 시간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400k 비트, 1초에 400k 비트가 되고, 자, 여기에 총 용량이 4800 곱하기 10의 6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은, 자, 400 곱하기 k니까 10의 3성이 되고, 이거는 4800의 10의 6성이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요거 하면은 12가 되죠. 12 곱하기 이거 하면은 10의 3성이 되죠. 그러면 동그라미 3개, 12, 000이 되는 거죠. 다시 쓰면은 12에다가 이거는 10이고 동그라미 3개, 하나, 둘, 3개의 초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랜의 연결 장치, 주로 네트워크 장비들입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비들에 대한 문제와 또 V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제가 유튜브라든지 저 인강에 네트워크 장비들 해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유튜브 참고하시면은 네트워크 장비들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네트워크 장비는 주로 이제 랜이 되겠죠. 랜 장비들 똑같은 소리입니다. 자, 먼저 사용되는 게 리피터라는 게 있습니다. 리피터 중계 장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서 다른 이제 멀리 50m 이상이 될 때는 항상 리피터라는 중계기를 사용됩니다. 이거는 물리계층의 장비로서 1계층 장비 리피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브릿지는 동종의 랜을 서로 연결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의 우리가 장비가 됩니다. 이제 이거는 2계층이죠. 2계층 장비. 그 다음에 라우터라는 게 있습니다. 라우터는 네트워크 연결이라든지 경로 설정을 담당하는 장비로서 이거는 3계층 장비입니다. 그죠? 네트워크 장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이 사용되는, 다른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할 때 사용되는, 이거는 상위계층, 4계층 이상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랜의 연결 장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설명과 V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면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라우터 여기 있죠. 3계층 네트워크 계층의 장비죠. 자, 이거는 라우터는 데이터 링크층의 장비가 아니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 사용되는 것은 브릿지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지금 잘못된 게 라우터는 어디다 사용되는 거죠? 네트워크 계층이죠. 네트워크 계층에서 목적지 주소에 따라서 패킷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이 아니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계기 리피터죠. 리피터는 물리 계층으로서 이거는 필터링 기능이 없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그냥 신호 중계만 하면 되는 거죠.
지가 뭐 필터링을 하고 하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중계기는 단순한 그 영역 확장을 위해서 신호 변환이라든지 필터링 기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맞는 거죠. 자, V랜, 가상 랜이죠. 버추얼 랜입니다. 랜인데 버추얼 가상 랜으로서 이거는 어떤 랜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랜이라고 보면 됩니다. 랜이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추얼 랜, V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든 거죠. 자, 링크 계층 교환기, 링크 계층의 어떤 스위치는 프레임 링크 계층의 맥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소리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위성통신하면은 항상 우리가 정지궤도 위성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그 다음으로 저궤도 위성이 나오는데, 자, 위성 요번에 정지궤도 위성에 대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뭐 대표적인 문제죠. 자,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것은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지구 표면으로부터 35790km 상공에 이렇게 위성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지구의 자전과 이게 위성의 공전 속도가 일치함으로써 어떤 지표면을 향하고 있는 위성이 있다면은 이것은 항상 통신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저궤도 같으면은 여기에 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도 이거의 공전 속도가 더 빠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몇 번 정도만 시간대 정해진 시간대에만 통신이 가능한 이것이 우리가 저궤도 위성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위성을 추적할 필요가 없죠. 항상 그 지표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을 추적할 필요가 없다. 맞죠? 자,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통신 가능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 아니죠. 이거는 정지궤도 위성은 항상 통신이 가능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저궤도 위성이죠. 저궤도 위성 통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통신 품질이 균일하다. 그러니까 그죠? 항상 향하고 있으면서 통신 품질을 균일하게 할 수 있죠. 자,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죠? 포인트 투 점대점 통신이 가능하다. 그죠? 이런 것들이 정지궤도 위성의 특징이 되겠고, 두 번째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송신기의 정폭기 중, 자, 우리가 전자회로에도 여기에 공부를 했습니다. 송신기에서 전력정폭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전력정폭기. 전력정폭기는 송신기의 최종 마지막 단에, 자, 여기에 우리가 HPA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테나에서 전파를 발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변조된 신호가 피변조파죠. 피변조파가 여기 하이파워 앰퍼, 이거를 우리가 전력정폭기라고 합니다. 이 전력정폭기에 공급이 돼 가지고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로 이렇게 송신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전력정폭기 공부를 할 때, 자, 전력정폭기는 A급, B급, 그 다음에 AB급, C급, D급, DEF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서 지금 전력 효율을 물어본 거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A급은 25%에서 최대로 50% 효율을 나타냅니다. 자, B급은 78.5% 효율을 나타냅니다. 자, AB급은 이거보다 좀 더 떨어져요. 78.5%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A급이 제일 효율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AB급이고 B급, C급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90에서 자 DF는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DEF는 없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이 네 가지 중에서는 뭐가 제일 높죠? C급이 효율이 제일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전력 효율이 높으면은 소비 전력이 작게 됩니다. 전력 효율이 높으면은 소비 전력이 작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전력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하면은 당연히 C급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18번 문제하고 사실은 동일한 문제인데, 자, 이거는 전송부호와 기저대역 전송부호와 방법에 관한 그런 문제로서 18번 문제하고 사실은 중복 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또 작년에 통신이론에 1번에 또 출제되었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전송부호화 방법, 기저대역 전송부호화 방법은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출제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예측했던 문제입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문제가 출제되고 25번은 작년에 1번하고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자, ABCD의 전송부호화 명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번을 보게 되면은 자, 이게 복극이죠. 양극 또는 복극이죠. 0과 1이 지금 플러스 V, 마이너스 V로 되니까 이것은 양극 또는 복극 해주면 되겠고, 자, 지금 이거는 non return zero죠. 0이면 0 그대로 한 펄스를 그대로 다 차지하니까 이거는 NRZ죠. RZ가 아니죠. 그죠? 양극 NRZ죠.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게 되면은 0일 때 내려오죠. 1일 때는 지금 펄스가 올라가죠. 이거를 우리가 맨체스터라 그러죠. 맨체스터 부호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C번을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리턴 제로죠. 0일 때도 0일 때 돌아오죠. 항상 또 1일 때도 항상 그 반 펄스만 사용하죠. 펄스의 반폭만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RZ고, 그 다음에 플러스 V, 마이너스 V를 쓰니까 이거는 양극 되죠. 양극 또는 복극이 되죠. 그럼 이거는 양극 RZ 되겠죠. 자, 이거는 0일 때는 다 0이고 0일 때는 다 0입니다. 근데 1일 때 1이 하이가 됐다가 그 다음 1이 나올 때는 다시 반전이 되죠. 1이 여기가 1이 마이너스 V니까 다음 1이 나올 때는 플러스 V로 가면서 이거를 우리가 바이폴라 또는 이거를 AMI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름을 가지고 찾아보면 A번은 양극 NRZ입니다. 양극 NRZ. 양극 RZ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이 맨체스터입니다. B번은 맨체스터인데 이거 틀렸죠. 맨체스터. 자, 4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양극 RZ 바이폴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통신공학에 대한 총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자, 전체적인 총평은, 자, 아주 정상적으로 출제가 잘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중요한 주제가 출제가 되었다. 정상적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또 강조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아주 특이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예측 가능하고 뭐 그렇게 난이도도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디지털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디지털 파트에 대한 비중이 올라갔다. 작년에는 아날로그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날로그가 높았는데 올해는 아날로그가 좀 떨어지고 디지털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그냥 작년이 오히려 아날로그가
과다하게 나온 것이 이상한 겁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도 디지털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아주 정상적으로 골고루 잘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네트워크나 프로토콜 파트에서 좀 비중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저희 인강 중에 통신 1이 있고 통신 2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앞쪽 부분 통신 1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무게중심이 통신 2로 많이 옮겨져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약간 뒷부분을 공부를 좀 해야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실패한 학생들이 통신 1만 좀 공부한 학생들은 좀 상당히 고득점 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총평이고 또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직 공무원과 국무원을 양성하는 엘림 에듀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